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수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2035년까지 10,000명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가 부족해 국민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의사단체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는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전 녹화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오늘 밤 10시부터 100분간 방송됩니다. 지금 3년차 국정 운영 방향과 김건희 여사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통해 방송 토론에 처음 나섰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종 책임론이 불거집니다. 국민의힘은 5선 서병수, 3선 김태호 의원에게 야당 의원 지역구 출마를 요청하는 등 중진 희생 요구를 본격화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며 친문 중진 용태론이 나왔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에서 소통하시면 시청하는 재미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요 일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부터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오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인데 밤 10시에 방송이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KBS에서 방송이 되는데요.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이런 제목으로 100분간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녹화를 마쳤고요. 정치, 외교,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의 선물 수수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언급도 여기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동훈 위원장과 최근 좀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소회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담은 KBS 앵커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용산 대통령실을 소개하는 컨셉으로 미니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좀 관심이 있어 할 부분이고 저희도 사실 지난주 굉장히 많이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아마 시청하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수 의원님,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전에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한 위원장이 방송 토론 데뷔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어떤 질문들이 꼭 나가야 되고 또 어떤 꼭 필요한 답변은 나와야 된다. 어떻게 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관훈클럽 토론회라는 게 질문자들도 그 각 매체 아주 중진급 이상이 나오시기 언론사죠?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답하기 곤란하고 예민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 자신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까지 언론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피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이나 이런 그 스타일이 아니었고 네, 지금 나오는 화면입니다. 네네 거의 매일 그 소위 말하는 그 뭐라 그러죠 노스태핑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생각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문제를 뭐 이미 밝힌 바 있다라고 계속 답변을 하시겠지만 이 그 중진 언론인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용산과의 어떤 관계, 특히 이제 공천을 두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김상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총선 전략에 대해서 그게 사실 주가 될 내용이지만 언론에서는 사실 그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텐데 뭐 어떤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좀 언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생 현안과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 질문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메가시티도 나올 것이고 오늘 뭐 논란이 되는 의사 정원 확대 문제도 나올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만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총선 관련한 질문에 관심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공천의 전략이라든가 그리고 공천의 갈등의 문제, 그 갈등의 소지가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 그리고 또 총선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 중에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집중적으로 예. 네, 질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가 지났는데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주요 발언이 나오면 바로바로 저희가 한번 소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당 이야기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총선 앞두고 영남 중진 의원들에 대한 희생론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그 첫 시작이 이른바 낙동강 벨트 탈환 명분이라고 지금 들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낙동강 벨트는 부산, 경남, 김해, 양산에 걸친 총 9개의 지역구를 의미하는데요. 언뜻 들으면 보수의 텃밭 같지만 실제로는 9개 지역 중에서 민주당이 5곳 그리고 국민의힘이 4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고 또 양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기 때문에 좀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도 5대4 구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뺏겨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5선의 서병수 그리고 3선의 김태우 의원에게 이곳에 자객 출마를 공개 권고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에겐 현재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0대, 21대를 지낸 부산 북강서 갑 도전을 권유했고요. 그리고 김태우 의원에겐 민주당 김두관 의원 지역인 경남 양산 을 출마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우 의원도 경남지사를 했고 김두관 의원도 경남지사를 했기 때문에 흥미로운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3선 조혜진 의원에게도 또 요구를 했습니다.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만,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불출마가 꼭 답은 아닙니다. 꼭 이겨야 할 것. 정말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이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의 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영남 중진들의 험지 요구. 이 밖에도 조경태, 주호영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진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중진들 입장에서는 이걸 잘 받아들일지, 수긍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또 가질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미 많은 중진들이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계셨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한동훈 표 영남 중진 희생 및 험지 출마 카드가 이제 첫 선을 보인 건데요. 네. 서병수 의원님은 이제 이미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겠죠. 하셨고 김태호 의원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마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도 당의 요구를 좀 거절하고 탈당 무소속 출마했다 다시 복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같은 일을 반복하지는 않지 않겠나 부담이 되실 거고요.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김태호 의원이나 서병수 의원의 경우는 과거에 부산시장 또 경남지사를 했기 때문에 그 권역 전체에 인지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지지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런데 조혜진 의원의 경우는 그게 아니고 그 밀양 그 지역에서 그냥 3선 그리고 또 재선하고 한 텀 쉬고 3선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조혜진 의원으로서는 선뜻 받기 힘든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조혜진 의원이랑 얘기도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병수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에게 저 지역을 옮기는 거지만 저 지역이 그렇게 또 험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지역 아니면 또 인근에 있는 지역이기도 했고요. 네, 그 지역은 영남 지역은 어쨌거나 국민의힘으로서는 충분히 그 지지세가 일정하게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바꿨다고 해서 뭐 험지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뭐 또 불만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각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까 그 두 분은 불만이 있어도 내색하기 좀 힘드실 것 같고 이미 또 거의 수용 분위기고요. 조혜진 의원이나 아니면 또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이 거론되는 게 조경태 의원, 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다.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도 뭐 당을 위해서 좀 어떤 결심을 하시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어쨌든 맞붙게 됐는데 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지역 2선을 했지 않습니까? 재선을 탄탄하죠. 했고 네. 탄탄한데 서병수 의원의 어떤 도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목소리 한번 담아봤습니다. 옮겨 심기잖아요. 현역 국회의원을 옮겨 심기 하는 겁니다. 부산 진구에서 공천을 못 받고 밀려서 북구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에 대한 헌신을 말씀하시던데 당에 대한 헌신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 북구 지역의 지역 주민들과 지역에 대한 헌신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예의이자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옮겨 심기다 하면서 뭐 자신감일까요? 뭐 그런 건 아직 느껴지지 않고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김상일 대변인님 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자리 지키는 게 일단 중요하게 떠올랐지 않습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도전해온 입장인데 네. 어쨌든 중량감 있는 인사들 상대하는 것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호재일까요? 뭐 악재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호재는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갈등을 해가지고 여기에 온다거나 아니면 그 역량이 좀 없어 보이는 사람을 뭐 마지못해 공천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호재겠지만 지금 뭐 서병수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은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코드가 뭐냐 이거예요. 그 전략이 뭐냐 이거예요. 전략이 희생이잖아요. 근데 중진이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권력과의 관계, 그다음에 당의 주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별로 희생으로 안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데 그러면은 비주류에 대해서 그냥 중진이라는 이유로 쳐내는 건가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인 그 코드를 완전히 잘못 맞추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지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억지로 국민한테 이거 희생이야라고 강요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국민들은요 살아있는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을 희생하는 거를 봐야 이 희생이다라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초선이냐 중진이냐 이건 전 두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를 무시하고 두 번째 문제로 희생이라는 걸 굳이 강조한다면 국민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비주류 쳐내기라고 보기에는 서병수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의 경우 충분히 저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장, 경남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그 권역 내에 어디를 가더라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주류 의원들 소위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분들 가운데는 저렇게까지 중진이 제가 지금 막 떠오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요? 네네 그런 상황 주로 초재선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더 지켜보시면 주류와 비주류를 차별해서 쳐내고 안 쳐내고 할지는 조금 더 이거 지금 공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좀 더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건 저도 동의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구의 희생을 보여주는 게 더 감동이겠냐, 총선에 더 큰 영향을 주겠냐, 파장이 되겠냐, 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훨씬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누구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철규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앞서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훨씬 더 감동이 크죠. 그분이 중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분이 희생이 중진의 희생보다 작아 보인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죠. 강성 지지층에서는. 네. 근데 중도층과 뭐 상대 진영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힘이 영남 중진 의원 어떤 저희가 얘기하는 희생론을 들고 나왔다면 민주당은요. 문재인 정부 탄생 책임론을 들고 나왔는데 자, 장가 기자 발언이 꽤 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발언이 꽤 셌는데요. 임혁백 공관위원장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일각에서는 지금 뭐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뭐 거의 불출마 최후 통첩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명문 정당을 언급한 지 바로 이틀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선배 정치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열 정부 탄생 원인 제공자들 책임져라. 예, 얼마 전에 이 사견으로 밝혔던 걸 이제 공식화한 건데 뭐 나가라 뭐 이런 공개 저격과도 같은 말인데 네. 김상길 대변인 네. 일단은 당사자들 한번 좀 보면은 네. 호칭 빼고 말씀드리면 임종석, 노영민, 네. 추미애 이런 분들이 꼽히는데 네. 특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친문계 아니가 있습니까? 네. 여기서 뭐 나가라는 취지 강력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강력 반발하면 안 되죠. 책임 있잖아요, 실제로. 책임이 없습니까? 자,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큰 두 줄기 뭡니까? 정권 심판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거기에 책임 있는 주요 인사들. 그렇잖아요. 모두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주요 인사 몇 명이 책임지는 거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전직 대통령인데 거기에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출마하실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서실장을 한 분이라든가 그 당에서 주요 힘 있는 장관으로 가신 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한 축이고요. 또 다른 한 축은 뭡니까? 후보로서 뛰었는데, 예? 선거의 주요 책임자 중에서 네. 선거를 망쳤거나 아니면 선거에서 어떤 지지율을 더 확보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후보의 도덕성이라든가 캠프에서의 어떤 실수,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축의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책임을 져야죠. 전 정권 책임, 대선 그쵸, 과정에서 그쵸. 책임. 근데 어느 한쪽에다 만약에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어느 한쪽에 책임지라는 이게 요구였다면 이거는 총선에 전혀 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엄청난 갈등을 양산하는 발언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보는 책임이 없냐? 그 후보가 그러면은 도덕성 측면에서 그때 뭐 법카 문제니 뭐니 막 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후보죠, 그 당시에. 후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책임이 없느냐? 후보 주변은 책임이 없느냐? 이 얘기 당연히 할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이 너무 정권 심판론을 너무 키워놨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러고 갈등을 하겠죠.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똑같네. 싸우는 두 정부 다 똑같은 사람들이네. 이러고 네. 실망하고 떠나겠죠.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명박 공관위원장은 공천을 잘하라고 그 자리에 간 분이에요. 근데 이게 한쪽을 겨냥한 발언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대선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으면은 그쪽 인사들도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임 전 실장이 SNS에 어떻든 반발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그래픽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대선 직전에 문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았다면서 0.73% 패배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아픈 일이었다. 요게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건 문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책임이다라고 좀 우회적으로 좀 지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읽혀진다고 하는데 네. 진수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책임을 놓고 양 진영이 서로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 민주당이 정권 교체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이재명 후보까지 책임을 물었다면 사실은 이재명 지금 현 대표가 개항을 해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까지 되는 그런 거를 안 했겠죠. 근데 애초에 그런 거를 한 것부터가 저는 그 이재명 후보에게는 책임을 안 묻겠다라고 작정을 한 게 아닌가 네. 싶고요.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당내 소위 찐명 그룹에서 임종석 실장, 노영민 실장 등에 대해서 이 공천 주면 안 된다, 불출마해라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 주 초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면서 뭐 명문 정당 그러고 네. 두 분이 그 같이 손 맞잡고 하고 뭐 야권 통합 강조하고 이러면서 이제 저 문제가 일단락 됐을 거라고 우리 모두가 인식을 했는데 어제 그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발언은 제가 보기엔 굉장한 반전이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다시 그 문제가 이제 그 점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실제 공관위에서 일어나는 이제 친문 그다음에 이 찐명 간의 이 갈등 불화 네. 굉장히 큰 공천 파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예, 않을까 좀 하는 파동까지 예상하시는 네네 거예요. 생각이 되네요. 이 얘기 한번 듣고 계속 명문 정당 얘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할 텐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죠. 친명계 의원이라고 하죠. 오늘 발언한 얘기가 있는데 문재인 정권 인사 책임론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뭐 그게 뭐 원론적인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생각하고 지난 대선에서의 그 0.73% 패배가 굉장히 뼈 아프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는 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임혁백 그 공관위원장의 말씀이 원론적인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무슨 뭐 어쨌든 그 공천 과정의 기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김상일 대변인님 네. 일단은 문명정당 얘기를 네. 한번 계속 이어가 볼 텐데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주말에 만나서 네. 문명정당 강조했고 친명 친문 좀 싸우지 마라 좀 네. 통합하라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그냥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네. 더 좀 갈등이 증폭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뭐 두 분이 만나서 명문 정당 얘기를 했잖아요. 예. 명문 정당인데 명문 정당은 국민에게 명문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두 분이 만나 가지고 이거를 서로의 사람들을 지켜주는 이야기였다면 그거는 나눠 먹기의 명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밀실 야합의 명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말은 저는 기준이어야 국민들 눈에 들 거라고 생각하고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천 기준이 잣대가 구부러져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친문에게 들이댄 잣대면 친명에도 똑같이 들이대야지 전 정권에게만 오로지 책임이 있어라고 한다면 지난 대선 패배와 지선 패배에는 현 지금 당의 주류가 책임이 없단 말입니까? 뭡니까? 그거는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싸우자는 얘기뿐이 안 되고요.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면은 국민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똑같네. 이러고 실망만 할 것입니다. 균형감 있게 공천해야 된다. 아무튼 이런 네. 요지. 다음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준연동형으로 현행대로 좀 유지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어쨌든 이제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희 기자, 어쨌든이란 말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의 위성정당 창당 준비가 좀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지난달 31일에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창당 발기인 대회를 했습니다. 다음 주쯤이면 창당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 실무 작업에 나섰는데요.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추진 단장을 맡아서 다른 진보당들과 또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언뜻 보면 이 병립형 하자고 했던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 만들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준연동형 들고 나올 거 알았기 때문에 미리 제2안을 대비해 놓은 거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여기에 민주당이 대응하는 거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양측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복잡해서 전문가들끼리만 알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그게 왜 나은지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선거제도를 왜 해야 합니까? 이런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거고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걸 겁니다. 이런 위성정당 제도를 통해서 그런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반칙을 하고 권투 경기에서 칼을 들고 나오는데 우리가 칼을 들지 말자라고 주장했고 규칙을 만들자고 했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해서
칼을 들고 나오면 저희가 똑같이 칼을 들 수는 없어도 최소한 냄비 뚜껑이라도 들어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서로에게 좀 책임을 좀 떠넘기는 모양새.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한 건지 모를 정도로 서로 좀 떠넘기고 있는데 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거대 양당이 사실 철저하게 계산기 두드리면서 나온 어쨌든 보면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책임 떠넘기기라고 보기에는 이거는 민주당이 철저하게 저는 그 심판받아야 되는 예.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중요한 선거제도를 선거 60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그동안 주판을 굴리고 계산기 두드리고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이제서야 결정한 이 원내 제1당의 이 비겁함을 원래 1년 전에 좀 나왔어야 네, 되는데요. 비겁함을 지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무릇 제도라는 거는 가급적 단순 명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참여해야 되는 그리고 게임의 규칙을 두고서 이렇게 복잡하게 내용을 만들어 놓고는 궁금해하는 국민들에게는 당신들은 그 복잡한 산식까지 알 필요는 없어. 그냥 투표나 해. 이런 식으로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도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일부 의원들이 얘기했던 거죠. 네, 그리고 4년 전에 이게 마치 정치개혁의 백미인 것처럼 그렇게 요란스럽게 게임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배제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러면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개혁이라면. 어떻게 개혁을 자신들이 손에 일도 안 보고 개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만든다는 걸 핑계로 민주당에서는 위성정당을 한 개도 아니고 2개씩이나 만들어졌어요.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 그 최강욱 의원, 김진애 의원. 당시에 현역 배치랑. 의원이시라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을 이끌고 계셨다면 손해보더라도 이 개혁은 그 원래 취지대로 저는 밀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지금 네. 민주당은 당사에 붙어 있는 노무현 대통령 사진 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그런 지적까지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계속하시죠. 위성정당 그 당시에 4년 전에 총선 끝나고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까지 미적미적 하다가 결국 또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건데 이거는 진짜 국민들이 이번에 따끔하게 심판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네, 한 짧게 가지더요. 더 지적을 하면 사과를 굉장히 여러 번 하더라고요. 홍익표 대표도 사과하고 대표도 사과하고 그 민주문에서 사과하는 인사를 여러 번 하시던데 4번 했죠. 지나간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는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사과를 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사과를 할 거면 사과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건데요.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민주당의 이번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해 주셨으면 네. 좋겠다 하는 말씀을 진 드립니다. 의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는데 일단은 김상일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걸 양당의 입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당연히 지금 진수희 의원님께서 비판하신 부분을 다 들어야 할 수밖에 없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과연 민주당의 어젠다인가요? 정당의 어젠다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정치개혁의 어젠다예요. 그러면 이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당만 희생을 감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대 양당이 희생을 해줘야지만 정치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정치개혁입니까? 지금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권리가 묵살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표가 사표가 되는 표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표가 되는 국민의 뜻은 존중이 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의가 왜곡되는 현재 제도를 바로잡고자 만든 게 연동형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10%의 지지자가 있다면 그 지지자들을 대변할 10%의 대표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연동이 나온 건데 의석수를 늘리는 걸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의석수를 늘릴 수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을 못하고 준연동형이라는 이상한 셈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좋습니다. 핵심은 뭐냐? 두 정당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힘은 아예 희생 자체를 고려도 안 하고 고민도 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비판 안 받아도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복무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 개혁과 발전에는 등한시하는 거, 그것도 역시 저는 심판받아야 된다고 국민의힘은 일단 보고요. 병립형 회기로 계속 주장은 했죠. 그렇죠. 그 자체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은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 발전을 위해서, 네. 정치 개혁을 위해서 학자, 전문가, 그리고 여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가 그걸 모아서 연동형으로 가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그걸 거부한 게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면 그걸 거부한 거는 잘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알겠습니다. 없다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나마 그래도 고민은 한 거고, 그렇지만 그 고민의 결과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거 짧게 제가 반론을 드려야 될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연동형 비례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득표율에 걸맞는 의석이 배분이 되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도 국회에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게임의 규칙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라도 여야가 합의했어야 되고요.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단독으로 간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위성정당을 상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만든다. 그러면 여기서 내로남불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러면 그 민주당이 만드는 위성정당은 정당방위고 국민의힘이 만드는 그 위성정당은 정당방위가 아닙니까? 이것도 이게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고요. 그런데 지난 4년 전에 그 소수 정당들이 들어와가지고 일단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들이 있습니다.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저는 용해인 의원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 얘기를 한 기억이 없고요. 조정은 의원이 시대전환을 위해서 어떤 비전과 정책을 제시했는지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치 개혁을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누더기가 잔뜩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런 선거제도를 만들어 놓고 온갖 책임은 이 국민의힘에 떠넘긴다. 네. 이거는 진짜 저는 후한무치한 네, 행태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언급하신 두 다시 한번 의원들도 드립니다. 사실 의정 활동을 다 하셨으니까 뭐 이렇게 안 했다고 하는 건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국민의힘 위성정당 얘기로 한번 좀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셨듯이 자매정당이라고 불러달라, 위성정당 아니라 자매정당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 미래란 당명을 정했는데 일단은 창당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 이 공천권이 사실 국민의 미래가 국민의힘 자매정당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공천권을 좀 행사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특히나도 4년 전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요, 뭐 한성교의 난이라고 할까요?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국민의 미래 공천권을 더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아마 그게 딜레마일 겁니다. 그래서 위성정당 아니고 자매정당으로 불러달라. 그래서 본가에서 좀 거기 비례 리스트 만들고 하는데 좀 개입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4년 전에 위성정당의 대표를 맡았던 한성교 의원이 본가와 별로 상의나 협의 과정 없이 비례 리스트를 만드는 바람에 본인의 의중을 많이 관여했어요. 예, 본인의 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사심이 들어있는 공천을 하는 바람에 네. 한성교 당시 대표가 한 그 공천 리스트가 다 무력화되고 새로 이제 그 비례의원 리스트가 만들어질 만큼 이것도 사실은 국민들께는 상당히 좀 죄송한 일이었긴 하죠. 그래서 네. 아마 이번에는 그럴 위험성을 최대한 방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하지 않을까 싶고, 네. 그 당의 대표로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을 선정하려고 또 고민을 하고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얘기 한번 쭉 해보려고 하는데 뭐 말씀 다 하셨습니다. 당시 4년 전에 그 모습, 한성교의 난이라고 불렸던 그 모습 한번 저희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한줌도 안 되는 그 야당의 권력을 갖고 그 부패한 권력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저의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가 모셔오면 교섭단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얘기 들으니까 벌써 4년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한번 요약하면 당시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하고 위성정당인 황성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 두고서 조금 갈등을 빚었고 결국 인터뷰 방금 들으신 두 번째 인터뷰죠. 원유철 대표로 바뀌면서 수습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좀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진 의원님 네. 고심 많이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네. 국민의힘 비대위 네.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랄지요.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뭐죠? 한국의 미래인가요? 그 국민의 미래. 국민의 미래 예. 그 이제 자매 정당의 대표로 누구를 세울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뭐 최근 뭐 어제 오늘 사이에는 뭐 이름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제 확정될 수는 없지만 네, 뭐 김한길 역할론도 나오고 네, 뭐 네. 원내가 아니라 원외에서 뭐 한동훈 위원장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네, 인물들도 네. 좀 거론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이제 그 잘 알아서 결정을 하실 텐데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현역 의원을 또 꽂아야 되는 이런 그리고 정당을 만들려면 정당을 만들어야 네. 되는데 의원 거기 이제 꿔주기. 현역 의원들이 있어야 거기 이제 기호도 네. 그 유리한 기호를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저 위성정당 때문에 좀 국민들 뵙기에 좀 이렇게 그 볼썽사나운 네. 이 과정들이 계속 연출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4년 전에 그 이 연동형 비례제를 추진했던 민주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번에 이게 계속되면서 과연 여당이 또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을 것인지 그 네. 여론을 걱정하고 민심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자꾸 4년 전 민주당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 네.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에서는요. 네. 4년 전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그걸 네. 떠올리면서 이제 정치 욕심 있는 중진에게는 섣불리 당권, 국민의 미래 자매정당 당권을 맡기 좀 어렵지 않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상대당에서 볼 때는 뭐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입장은 똑같죠. 다르겠습니까? 이쪽도 역시 누굴 보냈을 때에 네. 이 정당의 뜻과 다르게 그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총선 지역구 선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공천을 뭐 공정하거나 아니면은 좀 그 이기는 공천을 못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의 입장은 저는 똑같다고 보고요. 민주당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똑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입장은 똑같아요. 쳐다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수 의원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양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함께 만들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거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어쨌든 책임이 있으니까 희생할 각오를 하고 국민들에게 우리를 던지겠습니다. 부활시켜 주십시오라고 국민을 믿고 던졌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정치 역사를 보면은요. 그 위대한 정치인이 탄생을 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 희생적으로 던졌을 때 국민들이 다시 민심의 바다에서 떠올려가지고 그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와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예? 그거를 국민을 믿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을 믿고 가는 모습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저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진수 의원님 일단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4년 전 때는 사실 국민의힘이 야당 아니었습니까? 이번엔 또 여당이라서 대통령실까지 얽혀 있어서 이번에 그 국민의 미래 위성정당 주도권 주고서 이번 건 때문에 사실 또 윤한 갈등이 또 다시 재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공천 비례대표 공천권 놓고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도 얽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그거는 공천에 그 용산에서 개입을 아예 전제를 네, 뭐 하면서 언론 뭐- 보도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린 내용입니다. 뭐 이제 의견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찍어서라기보다 이제 그 전체적인 윤곽이나 방향이나 컨셉 같은 거는 용산의 의견 정도 전달을 네, 의견.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의견 전달하는 과정에 또 이견이 있거나 하면 또 다른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도 뭐 그 항상 존재하겠죠. 예.
그것도 지켜볼 일인데 아까 저는 그 위성정당하고 관련해서 또 이제 앞으로 이 보게 될 장면들 있잖아요. 선거운동하는 과정에 뭐 점퍼를 뒤집어 네. 입는다든지. 그 뒤에 계속 저희가 얘기할 겁니다. 네, 네. 하여튼 뭐 계속 답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한번 넘어갈게요. 양진 변호사님, 일단은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 실무 작업에 일단 민주당이 돌입을 했고 추진 단장에 박홍근 전 의원 임명을 했는데 뭐 벌써부터 사실 뭐 어떤 당들이 참여할 것이냐 뭐 세력 간의 어떤 얘기들, 의석 배분 문제 이런 얘기들 벌써 기싸움이 좀 감지되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통합형 비례정당 벌써부터 의석 배분 문제로 굉장히 수싸움이 시작된 모습인데요. 일단은 이 통합형 비례정당을 처음 제안을 했던 용해인 의원의 새진보연합은 동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그런데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아직은 좀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녹색정의당 관계자는요, 4년 전 더불어시민당처럼 총선 이후에 민주당과 합당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녹색정의당이 지난 총선과 달리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 주도의 이 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군소정당 중에는 가장 많은 현역 의원을 보유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큰 지분을 요구하게 되면서 내용의 씨앗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21대 총선에서는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의 앞번호를 사실 소수정당에 배치를 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래도 이번에 마냥 또 양보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도 있어서 아무래도 좀 내부에서 수싸움이 이미 시작되고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장가 기자, 민주당 얘기하면은 뭐 어떤 연합의 어떤 범위를 놓고 좀 고민 중인데 이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여기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해갖고 뭐 당 안팎에서 좀 이러저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민주당 중심으로 모이되 여기에 득이 된다면 여러 당을 품을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은 아직 신당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말 한 여론조사에서요. 조국 신당으로 10% 전후 지지율을 얻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자신이 주도하는 정책 싱크탱크 세미나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틈틈이 총선에서의 역할론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키를 조국 전 장관이 쥐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하지만 진짜 관건은 내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해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의혹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만약 이번에도 실형이 나오게 되면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어허. 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송영길 전 대표 옥중에서 정치검찰 해체당 창당을 진행 중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 범야권의 승리에 도움이 되는지 그분들이 좀 잘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러니까 이 각종 사법 리스크에 얽힌 거물급 인사들과의 연대에는 좀 조심성을 표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다른 인사들은요. 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제3당 중에서 주요 정당들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그 통합 비례정당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특정 지은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정당의 형태를 띈 그 제 정당들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이고요. 시민사회 쪽과 지금 계속 같이 함께 논의해가면서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이 국민들의 지지와 또 시민들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 정당들,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서 모든 또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와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치 세력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국 신당도 이 통합형 비례정당에 얼마든지 같이 탈 수 있는 겁니까? 뭐 어느 누구도 저희는 분리하거나 배제할 의사는 없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좀 해석이 나올 것 같은데 김상일 대변인 일단은 이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이분들이 사법 리스크가 해결된다는 전제로 뭐 얘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같이 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잖아요. 위성정당. 네. 그러면 사실상 민주당인 거예요. 그럼 이 위성정당에서 저분들을 품는다는 건 민주당이 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민주당이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를 따져보면 전 답이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그동안은 민주당에서 저분들 왜 못 받아들였죠? 위성정당에도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위성정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 받아들인다. 그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는 거겠죠. 좀 전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면이라고 했잖아요. 예.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을 수 없잖아요. 강성 지지층의 선택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강성 지지층은요, 어차피 저분들이 아니어도 민주당으로 잘만 하면 다 옵니다. 예? 근데 몇 석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지난번처럼 뭐 열린민주당, 뭐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 해가지고 표를 뭐 분산해가지고 표가 될 만한 아주 강성은 조국, 송영길 신당으로 보내고 덜 강성은 우리 쪽으로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뭐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가지고 사실은 기만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만큼은 위성정당도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했는데 더 사과할 일 내지는 역사의 어떤 심판을 받을 일 이런 일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과할 일은 만들면 안 된다. 네, 이런 제가 말씀이시군요. 말씀을 좀 보태면 위성정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서 위성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필수불가결한 순기능을 하는 존재가 위성인데 거기다 이 없어질 이 정당에다가 위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는 저는 이거는 명칭 참칭이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저 통합 비례당이라고 하는 거 좋게 얘기하면 플랫폼 정당의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총선 끝나면 없어질 떴다방이잖아요. 네. 이 떴다방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 표현이 많이 거기다가 나옵니다. 조국 뭐 신당 뭐 송영길 그 대표가 만들겠다는 그 신당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과정에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과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이런 거를 하겠다는 이 지금 민주당 포함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아 진짜 좀 한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도 예. 짧게 좀 말씀드리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민의 선택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건 뭐냐면 기존에 얼마나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그 활동을 해오는 정도에서 일정 정도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느냐 이걸 봐야지 그거 없이 본인들의 이중대가 될 수 있으면 정당이라는 그 간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끌어들여서 배지를 주고 나의 이중대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예.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위성정당이 나오면서 4년 전에 좀 꼼수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이 각 당 꼼수 정치 4년 만에 부활할 가능성 뭐 언론들에서도 많이 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 21대 총선에서 유권자 눈살 좀 찌푸리게 했던 것들 한번 뭐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우선 쌍둥이 버스 그리고 뭐 점퍼 뒤집어 입기 이렇게 한 네.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많이 것 기억하실 같은데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대 총선 때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네, 똑같은 유세 버스, 저렇게 유세 버스를 똑같이 만들어서 뭐가 더불어민주당이고 뭐가 더불어시민당이야라고 구별이 좀 안 갈 정도로 만들었는데요. 네. 마치 하나의 자매 정당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이 4월 15일에 치러졌는데 저기 보면 1과 5가 좀 떨어져 있죠. 그러네요. 민주당 번호가 1번이었고 이 시민당 번호가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과 5를 강조해 보이게 함으로써 지역구는 1번 뽑고 비례는 5번 뽑아라 라는 식으로 유도를 한 거죠. 이게 네. 정당 업무 차량에 기호를 못 적게 하니까 부린 꼼수입니다. 또 미래한국당의 빨간 점퍼 뒤집어 입기도 있었는데요. 내가 후보가 아니거나 또 선거 사무원이 아니면 기호 몇 번이 적힌 점퍼를 입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0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 원유철 의원 지금 보이시죠? 네, 오른쪽에 점퍼를 나오고 있네요. 지금 올리고 싶은데 뒤집어 입어가지고 잘 안 올라가는 네, 거거든요. 뒤집어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유세에 참여를 할 때요. 그때는 엄연히 위성정당이니까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적힌 점퍼를 뒤집어 입어서 보이지 않게 입는 이런 꼼수들도 있었습니다. 네. 뭐 다시 보니까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년 전이 벌써 좀 흘렀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기발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또 어떤 좀 아이디어, 뭐 꼼수가 나올지도 좀
궁금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진 의원님 이런 상황들 현상들 어떻게 4년 전에 보셨고 앞으로 네. 또 어떻게 좀 뭐 내다보십니까? 앞으로도 또 벌어질 일인데 저는 국민들 뵙기에 너무 좀 부끄럽고 좀 낯이 화끈화끈거립니다. 당시 좀 현역 의원이셨으니까 이런 것들 그때 당시 보면서 어떤 느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제 지역에서 재선거하느라고 네. 정신이 없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TV나 이런 걸 볼 시간도 없었어서 그 저런 모습을 잘은 못 봤어요. 근데 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와 저런 일도 했었구나 싶어서 좀 그 국민 뵙기에 네. 좀 면목이 없다는 말씀만 네. 드리게 되네요. 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뭐 꼼수 업그레이드 버전, 이 버전 2 이런 게 아마 좀 더 뭐 세밀하게 좀 갖춰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새 정치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영화 제목이 있는 거거든요. 뭔가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서 전쟁에 나선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 속에서 피해를 입고 그 어떤 폐허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국민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조금 바꿔서 제목을 바꿔서 얘기하고 네. 싶은 건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하나. 이 얘기가 자꾸 저는 떠오르는 겁니다. 도대체 이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정치, 이게 국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우리 그 국민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잘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굉장히 절망스럽다는 겁니다. 네. 양당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제3지대로 뭔가 선택이 갈까요? 그러니까 제3지대가 그래서 지금 요구가 굉장히 커요. 그 기대도 크고. 예. 근데 보여주는 게 지금 없어요. 아하. 별로 잘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양당에 비해서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보다 큰 시대 정신, 그 대화 타협, 증오 정치의 어떤 대화 타협을 통해서 증오 정치, 대결 정치를 좀 종식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희망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네. 제3지대 역시도 그런 희망을 못 보여주고 있어서 이 국민들의 큰 기대를 담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뭐 정치권이 한번 곱씹어보고 유권자들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관훈 토론회 한창 진행 중이라고 저희 프로그램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말들을 한 것 같습니다. 장갈 기자 어떤 얘기 좀 나왔나요? 한동훈 위원장이 왜 정치한다고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언급을 어제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한번 물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제가 비대위원장에 거론이 될 때 모든 분들이 미쳤다, 절대 수락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겨서 이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화 세력의 의회 독재를 강화하는 건 이 나라를 고통받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할 때는 그거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오로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검사 독재를 청산해야 한다. 그랬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청산해야 할 건 운동권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실제로 이게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검사를 사칭한 분이 검사 독재를 말씀하시니 정말 코미디 같습니다. 라고 일가를 했고요. 또 저희가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 위원장이 나중에 대권에 도전할까인데요. 그렇죠. 네,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기든 지든 4월 10일 이후 제 인생이 꼬이지 않겠습니까? 저 이거 알고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인생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되 어쨌든 지금은 당장 총선만 집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지금 장갈 기자가 설명했던 부분이 좀 꽂히는데 진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총선 이후에 내 삶은 꼬이게 돼 있다.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되게 궁금해요. 무슨 속마음. 또 야망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거기까지라고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4월 10일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표현을 내 스스로를 소진시키겠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고 저 말 속에는 총선 승리,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책임, 그거에 상응하는 권한도 행사하면서 어떻든 공천이나 선거 과정에서 내 할 일은 하겠다. 뭐
조금 더 나가면 네. 그 용산 눈치를 안 보고 어허.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해서 매진하겠다. 뭐 이런 뜻 네. 제가 조금 과도하게 해석을 하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뭐 어떤 제스처도 많이 취하면서 뭐 특유의 입담이랄까요, 뭐 달변이라고 할까요,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비대위원장 소리 나왔을 때 뭐 미쳤다 이런 소리 뭐 자막에 좀 나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은 저 상황? 그러니까 왜 정치를 하냐라고 네, 할 때 그 이재명 그 뭐랄까 지금 대표의 정당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더 국민에 대해서 정치가 나빠질 것이다. 이걸 막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 현 정권이 잘하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 정권이 잘하게 좀 쓴소리도 내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잣대를 자기 부인한테도 좀 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총선 국민의힘이 이깁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먼저 첫 번째 픽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 정부가 특별 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이가 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관련해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의 형을 확정받은 최서원 씨인데요. 이에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는 SNS에 글을 올려 한탄을 했습니다. 총선에 영향 갈까 봐 태블릿 PC도 장시호 문제도 함구하고 있었는데 결국 특사 포함이 안 됐다. 어머니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다라고 말한 정 씨는 이어 사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8년 전 사건에 얽힌 사람들 대부분이 사면받거나 무죄가 나왔는데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아닌 일반인은 결국 안 되는 건가 라면서 따져 물은 대목입니다. 한편 이번 특사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포함됐지만 최 씨에 대한 사면 여부는 검토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픽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64년 만에 우승 도전이 끝내 좌절됐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우리 대표팀이 요르단과의 준결승에서 0대2로 패배했는데요. 경기가 끝난 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굳은 표정으로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내가 대표팀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까지 남겨 모든 축구 팬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는데요. 선수로서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겠다라는 말로 밀어보아 은퇴를 고려하는 건 아닐 듯하지만 언제나 자신감 넘쳤던 손흥민이었기에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한편 클린스만 감독의 지도력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꾸준히 아시안컵 우승을 외치며 결과에 책임지겠다던 그였지만 막상 패배 후엔 한국으로 돌아가 경기를 분석해보겠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밤잠을 아껴가며 우리 팀을 응원한 국민들도 이번 경기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가장 아쉬운 건 그간 피땀 흘려 경기에 사활을 걸었던 선수들일 것 같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선수들 그간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